아니 대기가 없으면 오존도 없고 그러면 태양을 한 번에 다 받아야죠. 아니 뭐 그런 거 빼고 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대기가 없으면. 이거 네. 이것 때문에 따뜻한 거야. 아. 근데 대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없잖아. 그럼 샤워하지. 달을 생각해봐. 달 따뜻할 것 같아요? 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추워지는 거야. 왜냐면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대기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열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좀 머물다가 나간다고요. 그게 온실 효과입니다. 이거 잠깐 봐봐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자, 우리 태양 한번 봅시다. 우리 중2 때 배웠었죠? 이렇게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치면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은 비교적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은 게 위도잖아요. 맞지? 그렇죠? 그럼 봐봐. 저위도나 고위도나 흡수되는 열량은 비슷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들어오는 양이랑 지구가 실제로 흡수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저위도는 이만큼 애들이 이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여기 있는 애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반면에 고위도는 이렇게 흡수된 열량을 이 넓은 친구들, 비교적 넓은 친구들이 나눠 갖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요. 만약에 숫자를 좀 대입해서 공부해보면은 들어온 양이 똑같이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저위도는 좁잖아. 지구에 태양열이 닿는 지구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으니까 이 100이라 에너지를 10명이 나눠 가진다고 쳐봐요. 그럼 1인당 10씩 가져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고위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잖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넓어요. 가져가야 되는 애들이 많어. 그러니까 100이라 에너지를 100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당 1꼴이잖아. 그 흡수하는 열량은 저위도가 많아요? 고위도가 많아요? 중위도. 저위도일수록 흡수되는 열량이 많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위도가 가운데 아니에요? 중위도는 가운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가운데가 왜?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일수록 많고 고위도일수록 적은 거야. 저위도일수록 많고 고위도일수록 적은 거.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방출하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건 지구가 내보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위도별 큰 차이가 없어요. 내보내는 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구가 내보내는 건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 저위도는 흡수하는 게 많아, 뱉는 게 많아, 이러면? 저희는 흡수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만큼이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에너지가 과잉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고위도는 내보내는 게 많아, 흡수하는 게 많아? 내보내는 게 많잖아. 그래서 고위도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으니까 더운 거고요.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모자르니까 추운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지구의 역할이 있어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대기 그리고 해수가 해주는 겁니다. 공기랑 바닷물이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74번.
1번. A는 부족한 에너지 양이다. 지금 보면은 점선은 상대적으로 위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 근데 실선은 위도 0도인 지역, 저위도에서 엄청 크고 고위도에서 엄청 작잖아. 그러니까 실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고 점선은 지구 복사 에너지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1번. A는 부족한 에너지다. 지금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A는. 그러면 에너지, 남는 에너지 양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 거고요. 2번. 고위도는 높은 지역. 극지방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추운 거죠. 그래서 2번은 에너지가 부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저위도 지역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복사 평형이란 건 뭐예요? 흡수하는 거. 그리고 뱉는 거.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저위도는 흡수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세밀하게 보면. 4번. 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나타낸 거다. 아까 이거 실선,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 그랬죠? 4번도 틀린 겁니다. 마지막 5번.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된다. 이렇게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 주는 거를 대기하고 해수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고요. 이런 거야. 저위도, 고위도 각각 보면 복사 평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얘네가 이걸 해소해 주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복사 평형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실험도 지금 좀 공부를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사 평형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준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ED 전등을 준비합니다. 얘가 이렇게 빛을 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지구랑 태양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지구 역할일까, 태양 역할일까? 지구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태양 역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온도계에 꽂아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야. 맞지? 그러면 태양열을 흡수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건데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도 에너지를 내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이 복사열이란 건 여러분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루미늄 컵이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얘가 많으니까 온도가 시간이 지날 때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얘가 많아지잖아. 맞지? 그 얘가 많아지다가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부터 복사 평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 물체의 복사 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2번.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 복사 평형 하니까. 3번. A 구간. 여기 온도 올라가는 구간이잖아. 그 흡수하는 게 많다? 방출하는 게 많다? 온도가 올라가려면 흡수하는 게 많아야 되죠? 이게 잘못됐네요. 거꾸로 됐으니까. 4번. B 구간.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이네? 그렇죠? 흡수, 방출하는 양이 똑같으니까. 마지막 5번. 가깝게 하면 어떨까요? 얘를 가깝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를 가깝게 하면은 태양 복사에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이거 옮기면 세질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세지다 보면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더 가파르고 더 빨리 복사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은. 그만큼 햇빛을 세게 받잖아.
그 햇빛을 세게 받으면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 얘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얘가 온도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온도까지 둘 다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온도는 높아지고 시간은 짧아지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일단 대기 속의 수증기입니다. 우리 대기 배웠죠?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대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산소도 있고, 뭐 여기 이산화탄소 뭐뭐뭐 있는데, 여기에 그 일부 수증기가 공기 속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수증기가 엄청 적은 약이긴 하지만 지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이 공기가 상태가 그래서 두 가지 수증기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수증기 양에 따라서 공기의 상태를 나눠요. 첫 번째는 포화 상태입니다. 뭐를 포화 상태라고 하냐면 수증기를 최대치로 포함하고 있을 때를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꽉 차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공기 안에 수증기가 최대치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상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수증기를 다 꽉 안 찼으니까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이 아니고요,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두 가지 상태 있잖아요. 증발이 뭐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증발이라 하고요. 거꾸로 가는 거를 응결이라고 해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를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증발이라는 거는 우리 중2 때 배우잖아. 끓음이랑 달리 얘는 아무 때나 어떤 온도에서도 가능하죠? 맞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공기를 이렇게 두면은 뭐 여기 밑에 물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증발, 이렇게 물에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를 증발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동시에 거꾸로도 진행이 되는 거야.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 응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증발의 응결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증발량과 응결량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증발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수증기 양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정말 많으면 수증기 안 줄어들죠. 증발이 많으면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지? 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증발인데 물이 수증기가 되는 양이 더 많아. 그럼 점점 수증기가 많아지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불포화 상태를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공기 중에 공기를 봐야 돼. 공기를, 물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윗부분이 공기잖아. 그렇죠? 증발량이 더 많은 이유가 뭐겠어? 자리가 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불포화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증발량과 응결량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똑같아?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도 양이랑 수증기가 물이 되는 양이 똑같잖아.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은 그대로일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겠지? 이런 상황이 자리가 없으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제 컵 안에 물을 담아 놓고요. 한쪽 컵 안에도 물을 담아놔. 근데 여기에 오른쪽 컵에는 이제 뚜껑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기를 봐봐. 여기는 공기 부피가 거의 무한대잖아. 오픈된 공간이니까. 반면에 이쪽은 공기 부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공기 안에 수증기 자리가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여기서 증발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도 증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은 어디가 더 많을까? 오른쪽이 물의 양이 많겠죠. 왜요? 증발이 일어나다가 여기 제한된 영역의 공기가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공간이 너무 넓잖아. 자리가 넘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공기 안에 수증기 자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그러니까 공기 안에 수증기 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라는 값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의 자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 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그 중학교 중2 때 했던 용해도랑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10g 퍼 킬로그램이다. 이거의 의미는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10g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공기 양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공기가 5kg면 수증기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50g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아. 공기 양이 얼마인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1kg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면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온도 그리고 수증기량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 학교에서는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응결을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응결량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증발량보다 응결량이 더 많으면 결과적으로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응결이 갑자기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점보다 낮아지면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이슬점보다 온도가 높을 때도 응결이 일어나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말하는 응결량 계산하는 상황은 이 상황이 연출됐을 때 실제로 증발보다 응결이 훨씬 많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응결이잖아. 그런 상황은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을 때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을 이 그래프에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곡선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자리가 온도가 늘어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특정 기체가 지금 불포화 상태인지 포화 상태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곡선은 포화 수증기량만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공기가 실제로 수증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건 이제 포인트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A라는 공기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 A는 A의 현재 기온,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 요거를 이거는 포인트 값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현재 A는 몇 도? 30도잖아. A가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Y축을 읽는 거예요. 여기잖아. 그러면은 A에는 14.7g이라는 실제 수증기량이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의 상태를 판단하고 싶잖아. 이 상태를 비교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랑 비교를 하는 거지. 포화 수증기량이 몇인데?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몇인데요? 여기잖아. 3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27.1g이니까 그럼 지금 자리가 많어? 실제 값이 많어? 자리가 많잖아. 이러면 더 들어갈 수 있죠?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현재 불포화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돼.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실제 값이랑 포화 값은 다른 거야. 별개야, 별개.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 온도가 높으면 자리가 많아지잖아. 이걸 헷갈리지 않고 체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밖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수증기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문제 주어주겠죠. 수증기 더 집어넣었다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기온만 바뀌면 얘는 안 바뀌어요. 이건 그대로고 얘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A를 포화로 만들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A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방금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증기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얼마나 추가해주면 돼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게 14.7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채워주면 되겠지. 몇 채워줘야 되지? 12.4? 12.4g을 추가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온은 그대로지? 이러면 포화를 만들 수 있겠지.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왜요? 온도를 낮추면 뭐가 낮아져? 실제 수증기량은 안 바뀌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잖아.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는 얘네들끼리만 노는 거야. 내가 온도를 낮춰준 만큼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잖아 지금. 맞아요? 14.7에서 바뀐 게 없잖아. 근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화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얘한테 맞춰져서 14.7까지 감소를 하면은 실제 수증기량 14.7, 포화 수증기량도 20도에서 14.7이 되니까 이러면 A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온도랑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된다. 넘어가도 될까요? 별거 아니지? 이거 용해도 할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슬점입니다. 이슬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봐주시면 이 공기를 A를 냉각시키다 보면은 응결이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응결이 될까? 수증기가 포화가 되고요. 그 포화된 수증기가 공기가 더 차가워진 때부터 응결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 A 기준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언제부터 응결이 되기 시작해요? 20도. 그렇지. 20도부터 냉각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냉각을 하다가 포화값이랑 실제 값이 똑같아지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때보다 더 냉각을 시키면 포화값보다 실제 값이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 이때부터는 실제가 더 많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응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해돼요? 그러면 A의 이슬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A를 냉각하다 보면 언제부터 응결이 돼요? 20도. 20도잖아. 그러면 이 A의 이슬점은 20도가 되는 거예요. B 한번 보자. B는 현재 온도 몇 도? 30도. 30도. 실제로 갖고 있는 값은? 5.4. 3.8 아니에요? 어디? 5.4. 어디에? 5.4, 5.4. 교과서에서 3.8. 그거는 숫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30도. 실제 수증기량은 5.4g이 됩니다. 이 상태부터 판단해볼까? 상태 판단할 때는 포화값이랑 비교하면 되죠? 불포화. 근데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온도로 찾는 거지? 네. 포화 수증기량이 30도에서 27.1이니까 얘가 훨씬 많죠? 그러면 불포화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은 이 B의 이슬점 찾아봐. 얘를 냉각하다 보면 언젠가 응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온도를 쭉 내리다 보면은 언제부터 응결되기 시작해요? 5.4. 온도는 여기를 읽어야지. 5도. 그렇지? 그래서 B의 이슬점은 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A랑 B는 뭐가 달라요? A랑 B는 온도가 같지만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다르잖아.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은 A는 이슬점이 20도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적은 B는 이슬점이 5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또 우리 규칙 또 하나 찾은 거예요. 아,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으로 찾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거꾸로 찾는 거야.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수증기 조건은 기온으로 찾는 거고요. 실제 온도죠. 거꾸로 온도 조건인 이슬점은 수증기량으로 찾아준다. 거꾸로 찾는 거야. 그럼 기온이랑 이슬점 서로 관련 있어요? 없어? 기온이랑 있을죠. 관련. 전혀 없다. 독립입니다. 기온이랑 있을죠. 온도가 높다고 이슬점 높아? 공기와의 수증기량의 온도랑 이슬점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온도랑 이슬점은 무관. 같은 이유로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도 관련 없다. 오직 서로 거꾸로 온도는 수증기량 관련,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이랑 관련만 있다. 이렇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좀 살짝 꽈가지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 이슬점이 실제 기온보다 작아요? 이거 포화니? 불포화니? 이슬점이 기온이 이슬점보다 높아. 포화야? 불포화야? 헷갈리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불포화. 불포화? 근데 좀 헷갈리잖아. 안 헷갈리나? 이슬점 여기인데 기온이 여기 있고. 맞아, 불포화긴 해요. 약간 헷갈렸어요.
안에 깔리기 하는 필살기가 또 있어요. 이 시점은 뭐랑 걸려 있다고? 실제 수증기량이잖아. 그렇지? 기호는 뭐랑 걸려 있다고? 포화 수증기량이랑 걸려 있잖아. 결론적으로 포화 수증기가 실제보다 큰 거잖아요. 네. 이러면 불포화지. 이렇게 바꿔놓고 체크하면 돼. 알았지? 응결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A를 내가 5도까지 냉각시켜, 쭉 냉각시켜요. 그거 얼마 응결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값은 14.7이잖아. A 기준. 9.3g. 근데 이제 5도까지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를 계속 감소하다 포화 수증기가 5.4까지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은 9.3g만큼 응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용해도랑 똑같지? 근데 여기서 9.3이라고 하고 이 다음에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지. 공기양이 얼마인지. 만약 공기가 5kg면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짧게만 가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저 상황이 실제 현상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놔 조금. 한쪽은 가열을 해주고요. 한쪽은 냉각을 해줘. 그럼 이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가열한 쪽은 어때?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포화 값이 증가를 하니까 점점 자리가 많아지잖아. 네. 그럼 이렇게 자리가 많아질수록 맑아지는 겁니다. 날씨가요. 이 단원이 날씨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맑아진다고요? 날이 맑아진다고. 습기가 적어지고 좀 화창하게 바뀝니다. 가열하면요? 가열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잖아. 그냥 수증기량이 들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니까 네. 자리가 많죠? 아, 그래서 장마철에는 포화가 내려가니까 습하고. 네. 그러니까 습한 거 기준인데 습하지 않다. 그런 걸 맑다고 합니다. 거꾸로 냉각을 해주면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 값이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흐려진다. 이렇게 이제 물기 같은 게 맺히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실제 값은 변화가 없고 포화 값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 습도입니다. 공기에 건조하고 습한 정도,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하는 거죠. 상대 습도를 라는 값을 사용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단위는 퍼센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리 대비 실제로 얼마나 차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공기의 수증기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포화 수증기량. 그렇지? 왜? 네, 아까 질문 있어요.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고. 아, 수증기. 그치? 자리 대비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니? 곱하기 100 해가지고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제 변화를 한번 따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는 일정한데 우리 그거를 따질 때가 필요하잖아. 만약에 비가 온다던가 해가지고 수증기량이 늘어난다고 쳐봐요. 온도는 똑같아. 그 온도가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 밖에 안 바뀌어? 온도가 똑같으면 바뀌죠. 아예 안 바뀌죠. 안 바뀌지. 그럼 분모는 일정한데 비가 와서 수증기가 많아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습도는 증가를 하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수증기량이 일정해.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그냥 비가 안 온다는 뜻입니다. 뭐 맑은 날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러면 분자가 일정한 거잖아. 이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러면 뭐였죠? 포화값이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럼 포화값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면 얘는 낮아지죠. 잦아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입니다. 우리 기온이 높아지면 맑아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습도가 낮을수록 맑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면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습도는 올라가겠지. 네.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아니,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면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이론은 이게 끝이야. 이론은 진짜 별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습도가 100%일 때 한번 따져볼까? 습도가 100%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 꽉 찼다. 그렇지. 좀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실제 값하고 포화값이 똑같아 버리면 습도가 100%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무슨 상태? 포화 상태. 됐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 실제 값은 무슨 온도랑 똑같아? 실제가 은 무슨 온도랑 똑같아? 현재 온도. 이슬점. 포화값은 무슨 온도랑 똑같아? 이게 실제 온도. 그렇죠? 이슬점이.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으로 이슬점 찾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잖아. 아,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원툴이야, 이번 시험은. 이 파트는 이것만 잘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거 두 개가 똑같아도 포화 상태인 거니까 습도는 100%가 되겠죠. 네. 됐나요? 됐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뭐, 보통 우리가 맑은 날 기준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슬점이 거진 일정해요. 왜? 맑으면 비가 안 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슬점이 갑자기 솟구치는 날이 있거든요. 이러면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왜?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건 실제 수증기가 많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비가 온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슬점이 이렇게 보통 평탄하면은 맑구나, 비가 안 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슬에 맺히는 거는 그냥 갑자기 맺히는 거예요. 온도가. 보통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히잖아. 네. 왜? 이상한 질문이다. 나머지 그래프는 뭘 뜻하는지 한번 봐봐.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뭘까요? 기온. 기온입니다. 보통 점심때가 가장 덥잖아. 그래서 기온이 돼요. 그럼 초록색은? 그렇지. 상대 습도가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보면은 이슬점이 일정하잖아요? 이슬점이 일정하다, 실제 수증기가 일정하다. 맞지? 근데 낮에,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높겠지. 그래서 새벽 같을 때 상대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응결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막 맺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거꾸로 점심쯤 되니까 온도가 높아요. 수증기량은 거의 비슷한데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상대 습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점심쯤에 건조한 거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구름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입니다. 잡을 수 있어요. 물이야, 물.
물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게 하늘에 떠요? 너무 작아, 입자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그러면 안개 갖고도 물이라고 그러지. 안개도 물이지. 가습기야, 가습기. 그니까요. 가습기 지다가 물 묻잖아, 얼굴에. 근데 그게 솔직히 기체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 액체입니다. 기체는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수증기로 나왔어요. 안개는 물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 떠 있는 거야. 네.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름의 생성 과정 이런 걸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액체라는 거 그리고 가끔 얼음 상태로도 떨어질 때가 있죠? 뭔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체가 아니고 액체나 고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지표면이 좀 강하게 가열될 때. 자, 한번 봐봐. 지표면이 가열되면 어떻게 되더라? 물이 올라와. 우리 온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럼 온도 높아진 공기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높아 많이 커지죠. 커지죠. 근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죠. 낮아지잖아. 그러면 상승하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가다가 산을 만날 때.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공기가 꼭 올라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가다가 산이 앞에 버텨. 그럼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제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이쪽에 차가운 공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뜨거운 공기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둘이 부딪힐 거 아니야? 근데 찬 공기는 부피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밀도가 어때? 밀도가 작고? 밀도가 커요. 크고 상대적으로 얘는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둘이 만나면 얘는 파고들려고 하고 이놈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네.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여기다 쓸까? 저기압, 강한 저기압이 형성될 때. 우리 저기압이 뭐예요? 지압이 낮은 거죠. 그럼 공기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공기가 적기에 밀도가 낮다. 공기가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주변이, 이 저기압은 주변이 다 고기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압이란 건 상대적인 거라서. 그럼 공기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사방에서 공기가 계속 들어온다고. 네. 그럼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 네. 그럼 어디로 갈까? 위로.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알겠지? 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4가지 예시 줬잖아. 다 결론이 뭐예요? 위로 간다. 그렇지.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일단 위로 올라가야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공기가 일단은 상승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올라가서 기압이 떨어지잖아. 맞아. 그럼 부피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부피가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맞니? 네. 근데 이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좀더 예. 그 커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단 말이야. 한 자동차가 빨라요. 엄청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는 거야. 예. 너무 빨리 커지니까 주변하고 열을 교환 안 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배웠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 나왔었어요? 물 원. 아, 그 구름 나. 그래서 우리가 그 중2 때는, 아니, 중3 때는 단열 팽창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단열 팽창 결과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뭐가 같이 떨어져?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할 거 아니야. 네. 그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건 습도가 몇 프로라는 거? 100%. 상대 습도가 100%라는 건 무슨 상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응결을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구름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던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그러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 구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을까요? 구름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저운영. 두 번째, 층운영. 저운영 구름 같은 거 방금 말했던 그런 뭉게구름 같은 거 있잖아. 네. 층운영은 좀 시원찮은 구름 있죠? 양털 구름. 그런 구름인데 이런 애들이 일단 이렇게 구름이 많이 생기는 게 이거잖아요. 네. 뭐가 많아야 될까? 물이 많아. 상승이 많아야 돼.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는 거잖아. 네. 공기가 좀 많이 올라가. 그러면 이런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저근형 구름. 더운 데서 이런 거 생기는 거야. 그렇지. 상승이 많아야 이런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건 뭐야? 상승이 좀 시원찮을 때 상승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할 때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구름이 왜 만들어질까요? 비 내리려고. 비 내릴래? 비 내리려고 구름이 만드는 거거든요. 구름의 끝은 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름은 비가 어떻게 내릴까? 좀 세게, 시원하게 내린다고. 소나기 같은 강한 빗줄기의 굵은 비가 딱 떨어진다고요. 반면에 이거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 있잖아. 약간 이 김첨지식 설렁탕 그 비 있잖아. 설렁탕 생각나는 비. 이제 이슬비라던가 네. 지속적인 비 있잖아. 좀 약한데 이거 좀 우산 없어도 맞으면서 가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드는 비 있죠? 그런 비는 층운형 구름에서 내린다. 요 정도까지 보면은 시험 범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실험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막 조여요. 그러니까 방금 그 영상에서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작업이지. 그럼 그렇게 이걸 팍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네. 공기 팍 들어오면 공기가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단열 팽창이 온도 떨어지잖아. 네. 단열 압축의 온도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렇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상대 습도가 올라가. 상대 습도는 낮아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가 올라가잖아. 그러네. 맑아지는 겁니다. 네. 내부가 틈 맑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근데 갑자기 그럼 밖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뚜껑을 따요. 뚜껑을 열어. 이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밖으로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속도가 매우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열 팽창을 하는 거야. 뚜껑을 따는 순간 단열 팽창을 해버리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은 얘네가 여기서 연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뚜껑을 압축시켜 놓고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확 커지게 하면은 그 부피 변화량이 훨씬 클 거 아니야. 네. 그 온도가 확 커지니까 온도가 쭉 떨어질 거고 이 시점부터 온도가 더 떨어지면 저런 연기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구름 생성 원리랑 똑같으니까 뭐 구름 만들어 보기 실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부가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내부가 흐려지면 구름이 생성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연기가 생기는 거니까 흐려지는 거죠. 네. 흐려지는 거랑 구름 생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내부에 만약에 향연기를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향불 같은 거 피워놓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은 실험이 더 잘 돼요. 왜냐면 저렇게 설치해놓고 해주면 내부가 더 흐려지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향 연기가 응결 핵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방울이 될 때 주변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더 잘 생겨요. 그 역할을 향 연기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현상에서 구름에 응결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 같은 게 응결핵 역할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부가 흐려진다는 게. 병 안쪽. 네. 맑아진다 하시지 않았어요? 누를 때는 필 때. 온도가 올라갈 때는 맑았다가 필 때 흐려진다. 뚜껑 따면 흐려진다고.